자, 비트포기에 대한 정보 강조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정보 강조란 용어는 독일의 역사학자인 비트포기에 의해서 사용되면서 일반화되었다. 자, 비트포기에 의하면 진해 중국 통일부터 청해 멸망까지 중국 제국의 역사는 크게 정형적인 중국 왕조와 그다음 정보 왕조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자, 여기서 정형적인 중국 왕조는 이제 중국인들이 한족들이 세운 왕조들이고, 정보 왕조는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왕조도 있죠. 거기에 이제 세웠던 왕조인데, 자, 이 가운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북이를 비롯한 북조의 여러 왕조는 침투 왕조라 해서 정보 왕조가 구분됐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보니까 이제 요 북조는 빼야 되겠죠. 이거 왜 집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북이가 북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있고, 그는 종래 이제 중국을 정복한 그 정복민족은 결국 여러 세대가 지나면 중국 문명에 흡수되어 동화에 보인다는 흡수 이론에 반대하면서 문화인류학자가 제청하고 있는 문화병론을 가지고 정복왕조를 설명했다. 그래서 문화병론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가 지니고 있는 여러 민족 집단이 계속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상을 포괄하여 표현한 것으로 그 결과 어느 한쪽 또는 양자에게 문화적 유형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 비트포게는 흡수 이론 대신에 문화 병론을 근거로 해서 유황조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거쳐 이원성을 밝히면서 요에 이어 일어난 원금청에 대해 금원청에 대해서 이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나고 보았다. 그는 중국 왕조의 역사를 통하여 문화의 전면적인 융합은 정치 사회적 분열이 끝난 후에 진행된다는 것을 파악했다. 다시 말해 정복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후에 비로소 문화 병행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복이 끝난 후에 이제 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3의 문화 병행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는 거죠. 요 왕조 이후의 정복 왕조의 이제 분화 번영은 이런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비트포크의 정복 왕조론은 중국사에 이해하는 데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의 비판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너무 요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요의 한 형상을 가지고 정보왕조 특성을 설명했다라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정형적인 중국 왕조로서 요와 같은 시대에 있는 송왕조야 기본적으로 정보왕조의 요 원의 역할을 제시시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나라하고 이 송나라는 전형적인 중국 왕조나 정보 왕조 빼버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갖고 요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편입된 건 나중에 이제 보기에 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긴 했는데, 비트 포기에 요거는 이게 제외시킨 거죠. 제외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요조 이전에 이제 유목국가를 요왕조와 동일시하면서 이들 이제 유목국가의 역사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인제 얘기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인제 그 침투왕조 관련된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 볼게요. 정보왕조가 인제 갑자기 출현된 비해서 침투왕조는 오후처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주한 북방민족의 왕조이다. 이주 형태도 중국 농경지에 강제 이주하는 경우 유치한 그 갱민 혹은 부분적으로 침략자가 정착된 경우 구분되며 반평화적으로 침투하여 정권을 획득한 왕조다. 아마 반평화적 아까쯤 얘기했지만 반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럼 당송의 중국사의 번역과 정보강제 추천을 볼게요. 자, 홍로 왕국이 시작되는 북아시아 유목국가가 9세기 중기에 위구르 왕국의 마지막 막을 내리고요. 그리고 인제 위구르 왕국이 인제 키르키즈 민족들에게 인제 공격을 받거든요. 같은 트루크 계통의 민족이. 그러다가 이제 트루크 계통의 민족들이 이제 서진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인제 요거 아까쯤에 설명했죠. 그래서 막을 내리고 요가 건국되는 10세기 초에 새로이 정복 국가가 동아시아 역사 무대에 등장했던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위진 남북조 시대에 오후의 남침에 의한 침투 왕조에서 성격을 갖는 북방 민족의 출현이 없진 않았으나 북방 민족이 중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복하여 정복 왕조를 건국한 것이 확실히 10세기 이후에 비롯되기 때문이다. 자, 특히 이들 정복 왕조가 당나라 멸망하는 10세기 초에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10세기 초에 이루어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당제국이 붕괴되고, 자, 이에 따라 동아시아 세계 국제 판도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정보 강조가 추론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요건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당제국이 강성할 때는 얘들이 이제 구심점을 잡고 이제 통제를 했는데, 이 구심점이 붕괴되면서 정보 강조가 등장했던 거죠. 특히 이제 송나라의 문지주의가 그런 경향을 더 가속화시켰죠. 10세기 초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 전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정보 강조의 출현도 이와 같은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정보 강조의 등장으로 종래 중국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5대의 후진은 중국 왕조로서 처음에 요에게 신사를 하였고요. 4대 관계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고, 남송 때 금에 대한 군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숙제 관계가 바뀌었지만 얘를 올렸다는 거. 그래서 북방민족이 처음으로 황제칭호를 사용한 것은 10세기 이후다. 자, 10세기 중기에 출현된 송조는 문치주의 치우쳐 군사의 약화를 가져왔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북방민족 하여금 군사를 확충함으로써 정복 왕조의 건국을 가능케 했다. 실제로 북방민족의 정복 왕조는 청을 제후군은 요금원 모두 송의 그대도 정복 대상이 되면서 송을 그대도 정복 대상으로 하면서 중국 정복을 완성했다. 이렇게 볼 때 당말 5대의 당송 사회 변화와 군벌 체계에 종식하기 위한 송의 문치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복왕조 출현을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정복왕조의 또 다른 특성은 몽골공원에서 일어난 원제골 제거는 거란, 여진, 만주인데 일구는지 오타인 것 같아요. 만주는 종래 북방 유목국가의 중심 부대인 몽골공원을 벗어나 동북쪽인 만주를 근거로 해서 발전했다는 점도 이 점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형상이다. 얘기죠. 보통 이제 그 몽골을 중심으로 해서 유목제국들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거란이라든지 뭐 여진족 이런 거는 이제 만주를 중심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 역사상 정보왕조 관련된 내용도 있죠. 여기 정리를 쭉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거란족, 야율왕국이 같은 건국자고, 금은 여진족, 와인 아구타죠. 그리고 이제 이 금나라를 계승한 게 후금이고, 후금이 나중에 국명을 청을 바꾸죠. 같은 여진족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 누르하치 때부터 만주족이라고 지칭하죠. 뭐 여진족이나 뭐 이렇게 말갈족이나 이런 거는 다 중국 애들이 불렸던 명칭이고, 이 만주라는 말은 나중에 중국 애들이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만주족 애들이 그렇게 스스로 불렸던 명칭이거든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자, 정보왕조의 황제와 그 국가적 성격을 볼게요. 자, 여기 좀 보면 여기는 유목왕조하고 정보왕조의 국가가 이제 그 군주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하고 좀 강조를 해볼게요. 자, 유목군주하고 이제 정복군주 차이점을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유목군주는 이제 정복군주 차이점 보면 제하의 처리 방식에서 좀 다른데, 유목군주 같은 경우에는 타민족의 침략을 획득한 약탈 제하를 신하나 부족장들에 분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자. 분배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복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 축적된 제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눠주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이나 군주권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죠. 그래서 축적자로서 이제 정복공주가 있다. 건의는 유목공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카리스마적 통치를 지배해요. 근데 이에 반해 정복공주는 황제라는 제도적 권위를 통치하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정복왕조들의 좀 제의 계승이 좀 안정적인 데에 비해서 위에서 유목군주 같은 경우에는 카리스마적 인물이 죽은 후에 만약에 그걸 대체할 수 없는 어린 후계자가만 있다면 이건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유목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목사에서는 그 실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능한 그 칸보다는 실력 있는 이제 칸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력이란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내분이 이제 일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유목 그 왕국이 이게 무너지고 해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 유목군주 같은 경우에 전쟁은 약탈적, 일시적, 보복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정복군주는 거기를 정복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복적, 방복적, 조직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이건 이제 몽골족의 이제 활동에서 볼 수 있는데,
몽골족 때 징기스칸 초창기 때 활동은 이제 이런 형태였죠. 그렇지만 오고타이 칸 때 넘어가면서 이런 정복조 형태로 넘어가죠.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유목군주 같은 경우에는 현적 부족적 성격이 있는데 정복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현적이고 초부족적이고 비유목적인 어떤 군대가 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있지만 이제 뭐 천호제, 만호제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인데 원나라에.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중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고유한 문자를 또 제정하고 중국식 체제를 도입하죠. 연호를 제정하거나 중국식 국호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유목사회, 농경사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농경 경제와 유목 경제가 같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회가 처음에 분리시키려고 했지만 농경 경제에 이렇게 흡수통합돼요. 그러면서 유목사회 기반이 붕괴되고 그다음 정보공학적 파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정보광주의 원동력 군사력이 있고 이를 통해 주변의 농경사회를 정복해 나갔다. 그런데 정보광주의 군사력은 유목국가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가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심의 배경이 되고 있는 군사력의 구조적인 내용과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보광주는 그 유목국가에 비해서 중국 북변의 몽골 지역과 한반도에 가까운 만주에서 국가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자, 예를 들어 뭐 돌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홍로라든지 이런 민족들은 상당히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범위가 되게 커요. 그래서 서역이라든지 저쪽 거 보면 중동까지 영역이 확대돼 있에 반해서 이 정보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몽골 지역이나 만주에 한정돼서 국가가 일어났다는 게 좀 특징이죠. 자, 이것은 이들이 아직 정복 국가를 옹비하기 전에 초기 부족 국가 상태에서 중국과 한반도의 변경에 끊임없이 이제 침입하여 식량을 약탈하거나 농민을 이제 집단적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편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유목사회가 이제 농목적 이중사회가 있죠. 농경 경제하고 이런 유목 경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됐던 거죠. 반복된 약탈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그들의 유목사회를 농목적인 이중사회로 이제 전환시키면서 유목적인 부족체제를 해체시키고 전국 국가의 어떤 사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따라서 중국의 북변이나 한반도에 대한 약탈적 침략 전쟁은 유목국가의 경제력을 농명사회로 농목사회로 이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목적인 시족 공동체의 부족체제는 해체되고 하한의 지위는 전제군주가 되었다. 이에 지금까지 카한의 봉건적 관계에 있던 유목국가적 분군제는 개편되어 갔는데 여기에 정보광주의 카한과 유목군주의 당 간의 성격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자, 정보광주의 카한은 중국적 전제군주의 성격을 띠면서 그의 권력을 강화했고 부족자와의 관계도 점차 중국적 군신관계를 변화시켜 나갔다. 자, 이런 카한의 성격 변화는 요, 금, 원, 청의 정보광주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인제 여기 보면 이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이중 지배 체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얘가 한번 볼게요. 자, 요한주의 국가 체제를 보면 태조 때 옛 부족을 개편한 18부와 성종 때 피정복 부족을 재편성해서 정비한 34부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이는 다 같이 요한주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종래 시족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던 여러 부족을 해체해서 하한과의 군신 관계를 재편성한 거다. 그래서 중국식 연호라든지 중국식 관료제도 이런 것도 이제 받아줬다는 거죠. 자, 이런 형상 금에도 비슷한데 금주의 여진 부족 사회에서는 맹학 모국제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자, 이 제도는 금이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여진족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던 부족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여진족에 있었던 수족 그 조직들을 일종 군사 행정 조직으로 변화시켰죠. 팔기병 뒤에 있는 이제 팔기제도 그렇고요. 자, 그러나 금의 태조는 이제 이게 뭐야? 아주가 아골타죠. 아골타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맹황목지를 개편하여 황제 지배에 하에 행정 군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근조 건국을 달성하였다. 몽골 제국이 천호제를 기반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성길산 징기스칸은 돌굴족의 군사제도인 천호제를 모방하여 부족을 재편성했다. 그래서 이제 이 천호제라는 것도 십진법 단위의 군대 조직이에요. 근데 종전하고 다른 거는 예전에 천호제는 서현적 부족적인 어떤 그 단위였
바탕으로 한 건데 그래서 요때 청원제라는 것은 이제 현원을 벗어난 탈부족적인 군대죠. 그래서 부족을 다리로 이렇게 군대를 편성한 게 아니라 부족을 헤쳐 모아 가지고 새롭게 인제 여러 부족들이 하나의 천원에 묶여 있는 그런 부대 형태였다. 자 이런 것들이 인제 몽골 제국이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는데 요건 뒤에 이제 몽골 제국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그는 천호를 기본 단위로 부족을 조직하고 그 상위에 만호, 그 하위에 백호, 십호를 편성했다. 징기스칸이 즉위한 후 부하들은 그 공로로 따라서 각기 천호장, 백호장을 임명했고 동지와 함께 부민의 영유도 허용했다. 자 이들 영민 중에 병사로 징집하여 칸에 봉사할 의무를 부과했는데 몽골 제국 이 천호제를 중심으로 한 유목적 봉건제에 기반한 발전 정보광조이다. 자 끝으로는 이제 청조인데 자 청조의 경우에는 청주의 군사기관은 팔기제였다. 자, 이 팔기제는 여진족의 부족제를 세조가 재조직한 군사행정조직이다. 세조는 후금을 세우기 이전에 만주 부족을 항낭도 100기로 이제 사기로 하고 거기에 사기로 이제 징설해갖고 팔기제를 항의했다. 이 팔기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수접 조직을 뭐냐면 행정 군사 조직 개편한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만주 그 팔기는 이후 청의 군사적 기반인 동시에 행정체제로 발전했고 이후 몽골 판기, 한인 팔기 추가되면서 총조 권력의 중핵을 이루게 됐다. 자, 이상과 같이는 정보광조의 부족제 개편에 위한 군사적 강화도 칸의 정치 군사력은 윤목국가에 비교가 안 될 정도 강화되었다. 자, 이래야 정보광조의 대외 침략전도 종래 약탈적 성격에서 벗어나 정복전으로 전환됐다. 예. 그래서 또한 그들의 정복 전쟁도 종래 이제 유목국가에 진행됐던 일시적 보복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한 방향에 따라서 반복적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임용 시험에서는 이 요가 그 금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도 강대한 영역을 이제 그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요가 인제 영토가 되게 넓어요. 여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서역까지 인제 해 갖고 쭉 있었던 그 지역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여기 보시면 연후 16주 같은 그 뭐냐면 아 한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요에 이제 대표적인 황제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요는 키타이가 부르죠. 여기 보면 야율 안보기 때 인제 요를 이제 거란족을 통합했고 세종 때 연운 16주를 얻었어요. 이때. 그리고 인제 여기 쭉 가다가 여기 이제 그 성종 때인데 성종 때는 이제 전연의 맹을 맺죠. 우리나라도 침범하고. 예. 성종 때. 그 후에 황제들은 뭐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태조, 태종, 뭐 성종 때 요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요란 민족은 외몰고부터 해 갖고 만주 지역에 있었던 유목 민족들이에요. 예. 그 여러 부족들이 있다가 오랫동안 당나라의 기미 정책에 의해서 인제 뭐냐면 통치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족들을 이제 통합을 할 때 큰 영향을 통합했던 사람이 야율남복인데 이 야율남복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유목 경제적인 특징도 있지만 이 야율남복이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은 농경 민족들의 어떤 생활 기반을 장악하고 있었죠. 농경 경제 형태로. 그래 갖고 앞에서 지금 이제 그때 야율왕국의 아래서 한인 지식인층도 많고 또 한족들 공격해 갖고 뭐 잡아온 농경민들 잡아온 그런 이제 사람들 부용 그 잡아와서 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사일이나 수공업 같은 걸 시켰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이 돼요. 예. 자, 요는 이중 지배 체제를 통해서 이제 어 계속 자기 문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중국 문화에 이제 동화됐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 건국 이전의 거란부족 볼게요. 거란족은 요하 상류의 이제 신라문화강 유역에서 유목생활을 했던 몽골 계통의 이제 종족이다. 여기는 몽골 계통이라고 하면 뭐 몽골족과 연결된 게 아니라 여기는 몽골족이들 항인종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인종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 보니까. 자, 이들은 역사에서 등장한 사색이 중엽이다. 이 당시에 거란족은 신라문화강 남쪽 유역에 흩어져 생활하던 조그만 부족에 불과했다. 5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압력을 피해서 요소 지방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강개토 대왕 때 이게 뭐냐면 거란족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물리친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확보하고 예. 요소 지방은 남하에 오면서 중국과 마찰이 일어나자 북조의 여러 왕조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순종하였다. 당나라는 요주 총관보, 송막 도둑골을 둬서 이 지역을 설치해서 거란족을 기미주로 편성하고 당의 지배하를 두었다. 자, 이에 따라 거란족의 이제 부족 사회는 당제국의 정치 사회, 정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당의 가혹한 지배로 7세기 후기에 거란족의 대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거란족의 대반란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관련돼 있죠. 이진충의 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진충 난의 이제 혼란 가운데 이제 발해 그 어디 고구려 민족들이 도망쳐 나와갖고 발을 세웠잖아요. 예. 저희는 부족사에 결집된 거란족 내부에 민족적 자각이 싹트면서 이민족 왕조의 가혹한 통치에 저항하며 결국엔 반란이다. 자, 반란에 대한 이제 당의 가혹한 군사적 압박으로 거란족은 부족 괴멸의 위기가 빠졌으나 어, 대릉하에 목진을 벌이고 동북방 이주하여 항수와 토하의 합류제에 정착하면서 간신히 부족의 명맥을 보존하게 되었다. 자, 이러한 신화는 오히려 거란족의 강한 민족적 단결력을 길러주었고 부족 사회를 하면서 9세기 중엽에 이르러 거란족의 자립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세기 후기 당제국 내에 일어난 안사의 난과 항소의 난, 그리고 9세기 때 중엽에 몽골 지역에 이제 지배하고 있는 위구르 왕조의 붕괴가 거란족 발전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율왕복이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의 건국제 야율왕복이 중국사의 혼란과 위구르 세력의 쇠퇴한 틈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요의 건국 배경이 되겠죠. 이게 중국사의 혼란은 이제 당나라의 분열을 볼 수 있어요. 당나라 말기 때 뭐 항소의 난이 나고 위구르 세력이 이제 쇠퇴한 걸 보고 이용해서 야율왕복이가 거란 부족을 통합해서 한인을 내부로 강제 이주시켜 거란을 건국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라는 이 뭐냐면 농경의 어떤 경제 기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야율왕비가 이제 여러 부족들을 통합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한인들이 있는 농경 민족들의 어떤 그 기반 있죠. 이걸 바탕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뇌몽골 유목민을 편찬한 한편 만주의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동당국을 세웠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갖고 요게 이제 뭐냐면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을 이제 뭐냐면 그 왕으로 삼았죠. 원래 이제 그 밑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동당국 왕이 되고요. 실제로 두 번째 아들이 태종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뭐냐면 첫째 아들을 못 믿어갖고 두 번째 아들을 이제 믿어가지고 결국에 황제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좀 갈등이 있었어요. 예. 원래 첫째가 돼야 되는데 이 동당국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거란의 동쪽에 있는 국가, 그 동쪽에 있는 거란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란화 시키려고 그런 멍청이 세운 것 같아. 예. 자, 거란이 이제 건국에서 이제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야율왕보기가 거란 부족을 통일한 후 한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을 통합하여 거란을 건국하는 과정에 취하고 있는 사회 경제 정책은 그 이전의 유목국가와 분주하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래서 그것은 유목사의 경제 기반을 비유목적인 경제력, 농경 경제력으로 전환시켜 이들 건국의 기반을 다져나갔던 것이다. 자, 거란족은 이와 같이 비유목 경제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근거지가 송막 지방이었고 이곳은 대부분 이제 농경도 가능하며 그 농경 문화에 수용할 수 있는 농목 복합 지역이 됩니다. 이하로 거란족은 오랜 기간 동안 당의 기미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 문화에 이제 긴밀하게 접촉을 통해 유교적 통치 이념을 익숙했으며 그래서 오랫동안 기미 정책을 받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중국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좀 익숙해진 거야.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중국을 지배하는 영육 십육조를 지배하는 바탕이 됐던 거죠. 특히 이제 야율남북에는 한인 지식인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한현희, 강묵기, 노문진, 한진고 같은 한인 지식인층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이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중국적인 어떤 전제 왕조의 싹이 일제부터 나타날 수 있었다. 거란족이 중국이 연호와 국호라는 거는 요죠, 요. 네. 그래서 요라는 것은 이제 한자 국호잖아요. 외자 국호. 외자로 국호를 사용하는 나라는 그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 근데 왜 그러냐? 그냥 그거 쓰면 못해. 그냥 그네들이 그렇게 계속 국호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인데 요것도 좀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요가 아니라 막 바꿔요. 맞다. 건한했다 요했다가 보면 건한의 국명은 태조 때 민족문을 그대로 사용한 건한이었다가 세종 때 국호를 중국식 요로 고쳤다가 또 성종 때 또 건한으로 한원해요. 이 건한 그 민족주의가 음 거세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요라고 할게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 건국국가로 나갈 수 있는 배경이 이러한 건한국의 건국 과정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국 후 인제 건한은 부족제 개편 부족제를 해산하고 예전에 그 북이가 했던 것처럼 분토 정거예요. 부족을 이제 해산하고 부족을 짧게 쪼개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이주시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면서 이제 융합국가 체제의 기반인 부족 세력을 철저히 약화시키는 전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자 이하 야율 안보기는 정복 왕조의 항제로서 비융합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경제효과 앞에 농경 경제 관련 농경을 통해서 인제 경제 축적했죠. 경제효과 탈부족적인 군대가 제공한 군사를 가지고 융합국가의 군주권을 견제하는 부족 체제를 과감히 해체시켜 나갔다라는 거죠. 자 요 제국의 이제 발전하고 인제 그 서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요의 이제 국가적 발전은 다음 태종 때에 이어 더욱 확대되고 전국 국가의 위용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은 바레를 멸망시키고요. 국호를 인제 요하고 곤친 후 중국 정복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다. 어 그래서 태종 때 바레를 멸망시켰나? 네. 우리 태종 때 근데 잠깐만요. 여기 그는 내몽고의 유목민을 편정하는 편 만주의 요대 바레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바레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잠깐만요. 926년이면 태종 때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요게 요때거든요. 태조 때 멸망했는데 태조 때 멸망을 시켰어요. 그 겁쳐서 있는데 그래서 그의 동생이 인제 뭐냐면 두 번째 동생을 두 번째란다. 장남을 동당구로 이제 임명하고 실제로 인제 장남은 여기에다 처박고 두 번째 아들이 태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건데 이거는 태종의 업적보다는 태조의 업적이에요. 그 앞에 인제 야율안보기 업적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관계가 맞지가 않은데 아마 여기에서는 인제 태종이 이제 바레를 뭐냐면 자녀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뭐 그 정도 이렇게 왜냐 그전에 동당국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예. 하여튼 그렇고 국호를 요로 곤친 후에 중국 정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당시에 중국은 5 대의 분열 시대로 거란은 후진의 건국에 도움을 준 대가로 군신 관계를 맺고 석경당을 이제 책봉을 해 줬죠. 그래서 연운 16주를 허락받아 하북의 일부를 점령했다. 그러나 후진의 도전 반요 정책으로 취하자 세종은 이제 이를 멸망시키고 나아가서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였다. 네,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이제 읽었던 그 중국사 관련된 그러니까 송나와 당송 관련된 5대 십국에서 송나와 관련된 내용 중에 좀 많이 겹쳐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거는 앞부분에 송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 요건 요와 금을 중심으로 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자 요는 6대 선종 때 더욱 발전했다.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송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고려를 침략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나왔죠. 어 그래 갖고 이제 선종 때 인제 쳐들어왔죠. 선종 때 두세 번에 걸쳐서 2차 뭐 3차 이렇게 해서 쳐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배후를 치기 한 거야, 배후를.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당시 인제 중국이 송이 건국하자 문치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나 건국 초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하지 않았다. 이에 요와 송 사이에 요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으나 전연의 맹으로 양국 간의 하의가 성립되었다. 자, 이 맹약은 이 맹약 관련된 내용은 그 앞부분에 얘기했죠. 맹약 이후에 두 나라 관계가 기본이 되었으며 이로써 요나는 몽골 지방부터 만주, 하북 일대를 지배하는 정복 국가가 발전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키타이라고 하는 말이 중국의 호칭으로 알려져 거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요는 이제 송가의 경제적 고속과 특히 이제 전연의 맹약으로 얻어지는 막대한 세패로 송의 물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사회는 사치에 물들어 북방민주의 고유의 검소하고 강인한 기풍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요는 그 성종 때 고비로 차츰 쇠퇴하여 만주에서 새롭게 일어난 금과 송의 혹공을 받고 멸망했다. 자 요가 망하자 그 일종의 야율대석이 중앙아시아에 들어가서 위구르 계통의 카나안 왕조를 멸망시키고
세운 왕조가 서한이죠. 서요죠. 카리키타이라고 이제 부르는 민족인데 카리키타이라고 부르는 이제 나라죠. 야율대성은 거란태조의 8대 손으로 그는 거란 문자 한문학에도 능통했고 무예에도 뛰어났다. 그래서 1115년에 진사과에 합격하고 용군 절도사도 역임하였다. 거란의 금의 침공을 받자 자립하여 천호황제로 칭하였고 서유 건국 후에 서방으로 진출하여 중앙아시아의 강국이 되었다. 서유 지배자인 거란이는 한문과 거란어를 쓰고 피지배친 위구르 민족인데 자, 이들은 터키를 썼다. 위구르도 이제 넓게 보면 투르크 계통의 한 민족이에요. 서유의 경국은 동아시아 문화를 중앙아시아 방면에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문물의 이제 교류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그래서 서유의 어떤 그 역사적 의의가 이제 여기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의 이제 이중체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02년, 09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금나라보다 요가 좀 많이 나와. 요가 예, 상대적으로 두 번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예. 자, 하여튼 이제 보면 자, 요의 이중 통치 체제를 볼게요. 요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정보광조로서 요가 만든 제도는 이후의 정보광조, 금, 원, 청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 근데 요가 같은 정보 강조를 위해서도 이외 국가들과 다른 점은 그들의 본고지를 중국 본토로 옮기지 않고 수도를 그대로 북방에 둔 채 정복진 하북 지방을 통치했던 했던 것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통치 지역이 좀 적었죠. 금나라와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그 통치 지역이 이제 주로 연운 16주에 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수도를 옮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거는 그들의 이제 부족 체제를 그대로 행정 체제를 반영하여 이중 통치 체제로서 정복민을 통치했다. 자, 건환이 이제 정복한 그 영토 내 농경민과 유목민을 홍보하면서 생활했다. 이는 이러한 다양한 정복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건환족을 비롯한 유목민들에게는 건환 고유의 국제, 간습법에 따라 다스리고 한인 바레인 등 농경민은 중국의 주연제로 통치하는 이중 지배 체제를 취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명간제와 남명간제를 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잠깐 이제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예. 자, 요게 이중 체제를 이제 했던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학을 방지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유목민주의 군사력, 기마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북면제와 남면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추민원, 그다음 남추민원 있고 상행정 기구로서 그다음 북면간, 남면간 그리고 이제 남면간 밑에는 주연제로서 농경민이나 이제 그런 사회죠. 농경민이 있는데 한인이나 바레인을 이제 편제해놓고 북면간 밑에서는 이제 부족제 형태죠. 유목민들, 권한인들 이제 바탕으로 한 거야. 근데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자, 남추민원과 여기 남명은 행정을 담당하는데 이 북추민원은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심지어 북추민원에서 여기까지 담당하죠. 주연제. 예. 그러니까 요 남추민원 쪽에 이제 군사까지 담당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심이죠. 그래서 북명간의 이제 최고 간청이었던 북남 행정부가 있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가 이제 중심으로 요쪽 라인이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이제 그 거란 같은 경우에는 이 동경, 중경, 남경 같은 상경제를 실시했다는 게 또 특징이야.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그 두아주 같은 특정한 구역이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읽으면서 좀 다시 얘기를 하고요. 다시 넘어가서 자, 요의 이중 체제는 중앙간제사 유목민의 통치를 위한 북명간제와 농경민의 지배를 위한 남명간제로 이렇게 한다. 자, 북명간의 최고 그 기관은 집행기관은 북남 제3부였고 그 아래 6부를 두었다. 자, 6부는 남추미던, 북남 이양원, 적열 마도사, 북추미던, 이리퍼동, 성현인데 되게 발음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남추미던하고 이제 여기 북추미던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예 이렇게 했고 이는 중국의 육부제를 도입한 것이 하나 권한의 부족사의 독자성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남명간 해갖고 항제도에서 남추민원 해갖고 북추민원 있고 여기 북남재산부가 있는데 이 북남재산부가 여기에가 좀 설치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에다가 설치했고 이게 육부가 있는데 육부 안에 이제 뭐냐면 남추민원, 북추민원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남명간제는 중국인데 중국의 제도 그대로 본떠한 것이다. 다만 당의 삼성육부, 구시, 오감 일대를 도입하긴 했으나 당의 율령간제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내용상 많이 변형시켰다. 그 요의 이제 남명간제는 당제보다는 당말 5대에 병행된 간제에 가깝다. 그것은 5대에 발달된 추민론이 궁정을 총괄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정을 총괄하는 직무를 겸하는 것을 보아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경, 중경, 남경 같은 상경제를 취하여 이곳에 별도의 재상부를 설치한 점도 중국의 지방간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해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권한사의 독장성을 사용해서 중국 체제를 받아들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유해 제도, 이중 체제의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또 문화 적변 를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제3의 문화다. 중국 문화도 아니고 또 요 나라 문화도 아닌 그 이중 체제 특징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적변 형성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문화 적변 안에 그런 요 나라의 이중 제도의 특징도 이게 보인다 그거죠. 자, 이와 같이 북명 간, 남명 간 제도의 권력 구조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국가의 중요한 문제는 주로 북명 간 최고 관청이었던 북남 재상부가 이를 장악한 데 반해서 남명 간은 국가의 주요 업무를 관여하지 못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지방 간제도 이제 이중적인데 한일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식 주연 제도를 채택하였고 유목민들을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방 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의 지배 구조가 좀 나오는데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보통 이제 유목민들을 다니는 제일 작은 단위가 미륵이야. 이게 미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이 몇 개 붙여서 성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몇 개 돼서 부족이 돼. 근데 이게 이제 농경민의 행정구역을 따지면 미륵에 해당한 것이 항리고요. 성능에 해당한 것이 현이고 부족에 해당한 것이 주야. 이렇게 이제 대칭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목적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거난 부족은 원래 여러 개의 성렬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자, 이는 중국사의 항에 해당하고 성렬은 다시 몇 개의 미리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성렬이라는 말은 점유지라는 뜻으로 일정한 유목 집단에 방목하면서 거주하는 범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땅이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아니 뭐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토지가 중요한 게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이제 토지도 이제 보면 이제 넓은 범위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방목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 하고 실제로 이제 이 토지보다는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고 그 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부족을 이제 이끌고 다른 데 가서 또 거주지를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성량이라는 곳은 주로 이제 토지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한 유목민족의 어떤 농경민 토지라는 의미보다는 방목지 정도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소유지도보다는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유목민족들이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말이나 이제 양을 이끌고 이제 하는 방목지 이런 개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소유권보다 사용권, 용인권 이런 개념이죠. 본래 목지 사용권은 개인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소유로 시족의 특정한 방목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령은 유목사회에서 확대된 거주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때 미륵, 성역, 부족이라는 유목사의 행정구역은 지족, 그러니까 미륵이 지족과 연결되고 성령이 시족과 연결되고 부족이 이제 부족과 전환될 수 있고 이건 중국의 향형주로 연결될 수 있죠. 미륵, 지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렬이 이제 이렇게 시족하고 연결되고 부족이 부족 이렇게 연결되냐? 예,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잠깐만요. 이게 표가 음. 이렇게 맞네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륵, 성렬, 주족 이렇게 다니까 이제 지족, 시족, 부족, 향, 현, 주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잠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게 요쪽 단위가 인제 요렇게 되는데 미륵이 항이고 성령이 형이고 부족인데 여기는 이게 문맥상 이게 아 이게 성능이 미륵이 이제 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은 더 큰 단위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보면 미륵이 인제 향이 돼야 되고 성령이 인제 뭐냐면 현이 돼야 되고 이게 주가 돼야 되죠. 이게 요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현이 아니라 이건 향에 해당하는 거야 향에. 예 읽다 보니까 좀 헷갈렸어. 미륵이 항에 해당하고 성령이 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부족이 인제 주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이게 오타인 것 같아 지금.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고 자 요조의 이중 체제는 지방 행정 조직에 특별히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요의 지방 행정 구종의 구획 중에 두아주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죠. 두아주는 이제 황실의 친척과 외척 그리고 대신이나 군공이 있는 부족 수령들이 스스로 획득하거나 분배받은 전쟁 포로를 이곳에 이주시켜 지배한 주를 얘기한다. 주마다 성곽을 쌓고 포로 이곳에 집단 이주시켰다. 그래서 농경민들을 잡아다가 인제 혹사시키는 그 장소가 이 두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로가 된 한인과 바다인들은 대부분 농경에 종사했으며 기술자는 수공업에 맡게 되었다. 자, 농경에 종사하는 한인 바다인들은 두아주인 거란족 귀족들에게 헌물 지주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금나라 이세호와 좀 비슷해. 이세호. 그러니까 두아주는 10세기 후기에 요의 중앙 집권을 촉진하면서 점차 중앙에 기속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대 이제 산업 구조를 볼게요. 요 나라 산업 구조는 유목 경제, 농경 경제 같이 있는 혼합 경제 형태야.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목 경제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폭삭 망하고 농경 경제 통합이 돼 버리죠. 예. 자, 요의 이제 경제 구조는 초기에는 유목 경제 체제였으나 정보 강조가 이제 발전한 과정에서 유목 생산 경제와 농경 생산 경제를 혼합시킨 이중적 구조로 변모해갔다. 근데 유목 경제 체제는 정보 강조에서 요 나라가 성립된 후에도 원시적 관계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여전히 농경 사회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요의 사회가 발전되면서 거란족의 유목지는 요 제국의 중심부에서 멀리 북변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곳의 공안지에서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이죠. 포로 잡아오거나 강제로 이주시키는 한인과 반야인을 하여금 농경에 종사하도록 했다. 이게 대표적인 형태의 두아주 같은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요의 수도 임항부 주변 지역에는 토지가 비옥하고 농경을 적합한 목축에 알맞았다. 여기가 송막 지역이라고 하는데 송막 지역이 오노도스 지역이에요. 오노도스. 예전에 이제 오노도스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요 지역은 이제 오늘 내몽골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목축과 함께 농경도 같이 가능한 지역이야, 여기가. 그래서 인제 요 지역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경제 조건을 고려해서 야율안보기가 이곳을 수도로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몽골 그 자치주 오르도스 지역, 송막 지역을 얘기하죠. 자, 야율안보기가 중국의 하북 지방과 만주의 바다를 정복한 후 여긴 또 만주의 바다를 정복한 걸 야율안보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태종이 그 만주를 점령했다는 바다를 점령했던 건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태종 때 얘기가. 자, 바다를 정복한 후 다수의 한인과 바다인을 인왕부에 이주시킨 것도 농업 생산과 농경 기술 후대까지 계승시킨 목적이었다. 동경 요양부에 소속된 주요는 대부분이 바다의 일당으로 이곳도 땅이 넓고 비옥하여 농경에 적합하여 철, 소금, 고기들이 많이 생산됐다. 요가 바다를 멸망시키고 곡 상경 부근에 이제 바다인들 대거 동경으로 이주시킨 것도 바레인의 분산 통치와 함께 그들의 농업 생산을 투입하는 목적이었다. 자, 그래서 10세기 중엽에 동경의 요양 지역은 현호 수십만 그리고 경작지 천여리에 일컬어질 정도 부강함을 자랑했다. 자, 요대의 농업을 비롯하여 이제 수공업의 발달에 강제 이주한 한인과 바레인들의 역할이 컸고 농업의 발전으로 유목지가 농경지로 바뀌면서 성곽도시들이 병행했다. 자, 그래서 이 성곽도시는 이 위구르인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정복주의 위구르인들 이용해서 서방 및 고려와 활발한 문물 고도를 추진했다.
그러니까 이런 형상은 고전의 유목사회가 점차로 중국적 농경사회로 변천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목지의 축소로 목마제가 붕괴되면서 군마 부족을 가져와 국방력을 약화되고, 그러니까 이중 지배 체제가 이제 붕괴됐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목민의 빈곤을 가속화되어 도리어 거란세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11세기 중엽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거란 종시대의 내분과 거란 귀족사의 붕괴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몰고 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 보면 거란 문자 이제 요문화를 볼게요. 자, 이 거란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제 그 독자적 문화와 관련돼서 정보공조 관련돼서 거란 문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제 이중 지배 체제와 이제 이런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는 거란 문자예요. 예. 그다음에 요나라 문화인데 요 문화는 특히 이 불교 문화가 발달됐어요, 불교. 그래서 이제 외래 종교의 불교를 통해서 중국 문화와 대항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 민족적 우위성을 가시하려고 했거든요. 동시에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려고 했어. 예.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민족 문화가 인제 불교에 한 통합이 돼 버려. 예. 그래서 원래는 인제 중국 문화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중국 그 불교 문화에 민족 문화가 인제 뭐냐 통합이 돼서 약화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불교가 원래 인제 다양한 성격으로 융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화 민족 문화를 불교와 이제 섞어 가지고 자기 문화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볼게요. 최초의 정보 강조인 거란 민족의 이중 체제는 비단 통치 체제뿐만 아니라 문화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거란 문자의 제작에서 통해서 그때 제도와 풍습을 보존하는 것 하려는 것이다. 거란족은 중국 문화의 빈번한 접촉과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민족적 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문화 전반에 깊이 반영되고 있다. 특히 민족 문화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갖는 국수주의 성격이 특별한 것이다. 자, 요사에 의하면 거란 문자는 대자와 소자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자는 거란의 건국 직후인 야유로 보구가 만들었고, 소자는 태주의 동생이었던 위구 소자를 이제 본따서 5년에 걸쳐 만든 포옹 문자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컨대 이제 주로 사용의 이 소자죠. 그러니까 건한 문자는 이제 건한어를 이제 포기하기 위해서 한자의 상용을 차용했으나 한자의 구조와 다른 독특한 자용을 지니고 있다. 자, 이 건한 소문자에서 정보강조 국수주의 성격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자, 이게 건한 문자의 이제 뭐냐 창제의 가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건한 민족은 그들의 독자적인 문자를 통해서 스스로 사상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에 대한 건한주의의 강한 대항 의식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건한 문자는 유황조 이후에 정보 광조들이 그때 고유 문자를 제작하는 데도 크다는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비트 포겔도 인제 보통 문화 병영에서 이제 제3의 문화 관련된 내용 할 때 이 앞에서 이중적인 정치주의과 군사제도와 함께 이 건한 문자도 인제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문화 병영론과 관련된 이제 사례가 여기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어. 요에 관련돼서 문화 병영론이 나오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사례를 요 나라에서 찾아보시오. 요 나라에서 한번 찾아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여기가 이제 기출 관련된 내용인데 비트포기는 건한 문자를 비롯하여 요대에 의한 이중적 정치 조직, 군사제도, 그리고 관리의 선인제 등은 모두 건한 고유의 문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문화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건한 민족이 중국과 문화적 접촉에서 지속적인 접촉에서 만들어낸 병행된 새로운 문화라고 규정하고 이를 제3의 문화라고 그 성격을 규정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그뭐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문자 만드는 관련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보 강조의 민족주의 성격은 요의 문자를 비롯해 금의 여지 문자, 원의 파스파 문자, 청의 만주 문자에서 들 수 있다. 이보다 이제 먼저 그 유목 국가로서 처음으로 문자를 만든 건 돌골 왕국의 돌골 문자이다. 그 이구도 왕국의 이구도 문자가 있고 서화도 서화 문자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소고드 문자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예. 이 소고도 문자가 위구도 문자에다가 영향을 줬고요. 후에 인제 몽골 문자, 그다음에 만주족이 만든 만주 문자. 이게 다 이제 뭐냐면
이 소고등 문자를 기원을 한 거야. 요거 예전에 소고등이 나올 때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관련되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대 불교 문화인데 이 요대 불교 문화가 09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요의 문화에서는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그 영향 또한 크다. 자, 이는 요제국이 외래종인 불교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대응하면서 거란족의 민족적 우위성을 가시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위해서 불교를 장려했다. 왜냐하면 불교는 그 안에 이제 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란족 문화와 융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자기 문화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게 원래 계획대로 안 됐던 거죠. 예, 뭐 이렇게 자, 거란사에 이제 불교가 이제 전파되자 지금까지 샤머니즘의 원시 종교밖에 몰랐던 거란인들에게 불교는 정신적 자극을 주면서 발전했다. 자, 태종 때는 한인을 거란의 본고장으로 강제 시킬 당시에 많은 승려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에 의해서 불교가 전파되었다. 대체로 이제 태조와 태종 때 일반 민중은 물론이고 상류 귀족사회까지 불교가 널리 퍼져나갔다. 6대 선종은 철저한 거란 민족주의 항제로 앞에서 이제 어쨌든 요라는 국호를 다시 거란으로 환원했죠. 그리고 거란 고유의 풍습을 보존하는 데 큰 힘을 기울였는데 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거란족의 발전을 낳고 있는 거란 국사를 이제 편찬했다. 자, 이러한 성종의 거란 민족주의상주의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서만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 거란 사회에 전해오는 민족교의 토속 종교의 발전을 자극해주어 불교와 같이 토속 종교도 발전시키는 종교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다.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불교와 이 토속 종교를 같이 이제 융합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음에 훈종과 도종 시대에는 성종 때의 토속성과 불교의 이중성이 사라지고 불교만 이용해서 요제국의 문화적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목적과 달리 민족 문화와 불교를 같이 이제 공존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불교만 유일하게 이제 불교만 한 거죠. 그래서 원래 목적과 달리 불교에 흡수했다, 수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야의 국가의 보호하에 이제 불교가 발전하고 승려의 관계의 진출이 이루어져 종교 일치적인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차는 3인칭의 교육기관을 변모하면서 관리가 되는 등용문으로서 번창하게 되었다. 특히 도종은 열렬한 불교 신봉자로서 그의 이제 제46년간의 숭불 정책을 기초로 하여 문화산업이 해졌다. 즉 도종은 스스로 하은경을 찬하고 황태자로 하여금 이를 사경을 했다. 사경이라는 것은 이제 글씨를 이제 그 글을 일일이 다 베껴 쓰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경전을. 자,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보양하고 수첩을 상가하는 살생을 금했다. 또 36만 명에게 이게 뭐야? 시식을 베풀고 궁중에 불단을 설치해 돌을 닦고 고려부터 들어온 불경을 고정하여 반포하게 됐다. 참고로 이제 여기에서 대장경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보통 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가 어느 정도 발전해야지 만들 수 있는 건데 거란에서도 대장경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의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지에 뭐 중국 그 경전에도 거란의 경전도 이제 수집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거란의 이제 불교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예. 자, 이제 불교는 상류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 사회에도 학 부모와 친족의 명분을 기원하는 종교로 발전했고 이를 위해서 많은 불탑이 조성되었다. 자, 도종이 이제 승려 36만 명에게 공약을 베풀었던 기록은 요대 불교가 널리 인간 사회에 유포됐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또한 비석에서 불교 경전을 새기고 대장경이 있죠. 대장경을 인쇄한 것은 불교가 전국적으로 유행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자, 여기가 그러나부터가 이제 한계인데 자, 요제국 내 불교 발전은 자일 거란민족의 상무적 정신을 약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란족뿐만 아니라 나중에 몽골족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족이 이제 그 16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 불교를 받아들였죠. 남아교를 받아들였죠. 물론 그 전까지 이제 남아교가 몽골 그 상류층에 확산됐긴 했지만 주로 이제 민중들 몽골족들이 이제 그 믿었던 것은 본격적으로 믿었던 건 16세기 때 이후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몽골족이 힘이 약해졌어. 상무 정신이 어떤 약화돼서 그래서 살생을 금지하는 이 불교 교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거란 사회에 없었던 내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유목 및 특유의 현세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 그 위에 이제 불사 같은 그 건축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켜 요제국의 쇠망의 원인이 됐다.
이건 원나라도 마찬가지. 원나라 때 이제 상류층들이 남아교를 침공하면서 남아교의 불쌍한 불사들 많이 만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원나라의 어떤 쇠퇴 배경이 됐던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요대 중국 문화의 수용을 볼게요. 자, 요의 흥정과 도종 시대 때는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을 거쳐서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도종과 그의 황후가 지은 시문은 이 당시에 송나라의 문인들이 극찬할 정도로 뛰어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만큼 중국화가 다 잘 됐다는 거다. 자, 이는 궁중과 상류 사이에 깊숙이 중국 문화에 침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흥정의 시우로 유명한 거란인 소왕한호는 요와 한문화 그러니까 건한문자 한문자에 능통하였고 사시 유학부를 지었으며 황제 책문에 응답하여 시사를 논할 문장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건한문자로 5대사와 정간존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 밖에 건한이 든 한문학에 능통한 자가 많고 한문으로 쓰인 서적이 편찬할 것으로 봐서 중국 문화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자, 요대에는 예술품 가운데 특히 주목한 것은 당상체의 영향을 받은 요삼체죠. 그러니까 당상체는 성당시대 때 대표적인 도자기고 되게 이제 실용성은 별로 없어요. 부장품이나 장식품 용도로 만든 게 담상체거든요. 그다음에 그 귀족들이 이제 주로 사용했던 건데 이게 이제 그 성당시대 대표적인 도자기였으나 그의 호연이 자체를 갖췄는데 8세기 말에 고비도 중국의 도자기 기술이 당상체에 나타나고 있는 연도에서 경도자기로 전환되어 이후 다시는 당상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 사라진 당상체가 2세기 지난 10세기 이후에 요 제국에서 질은 좀 당상체보다 좀 낮지만 원형 그대로 나타난 요삼체가 등장했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요삼체라는 것은 이제 당상체보다 급이 좀 낮아요. 예. 그래서 왜 급이 낮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자중국사나 뭐 다른 책에 보면 거기 요삼체가 당삼체가 넘어가는 가도기 시기에 이 하북삼진을 거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북삼진은 당나라보다 좀 약간 변경에 있는 문화 지대잖아요. 그래서 하북삼진에 거쳐서 왔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거쳐서 왔기 때문에 요 상체가 이제 당상체가 낮다. 그렇지만 요 나라에 맞는 그 문화 수준에 맞는 어떤 그 자기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삼체와 함께 건한 귀족들은 송이 자주의 영향을 받은 도자기도 많이 사용했다. 자, 이런 중국의 도자기의 수용 과정에서 보이듯 일단 중국 문화를 수용할 때 수준이 낮은 쪽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삼체도 그죠. 요삼체가 이제 수용할 때 당상체를 이제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라 하북삼진이라는 정방 문화를 거쳐서 수용한 거잖아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정보왕조가 자기보다 높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 여기에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정복시켜 이를 병행시키는 외래 문화의 권한적 요소를 주입한 걸로 해석한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이제 병방 쪽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걸 권한 문화와 융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와 같은 형상은 요의 이중체를 비롯하여 권한 문자나 불교에 대한 주술적 수용 자세 그리고 중국 문화의 어떤 중국 문화의 선택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거예요. 자주적 선택.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제 생각인데 이게 비트포기의 문화평론에 맞춰 가지고 좀 약간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그냥 특이한 거고 결론이 중요한 거지. 결론이. 요 나라가 그냥 문화가 중국에 다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 흡수 이론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흡수 이론이. 근데 여기에서는 비트포기에 대한 어떤 게 문화 접근 관련된 내용을 굳이 거기에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측면을 좀 부각시켜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시험 문제는 요렇게 나오겠죠. 부각시킨 측면에서 나올 것 같은데 자 뭐 하여튼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나라가 다 끝났고요. 금나라가 이제 넘어가는데 자 요거는 금나라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